이 문양을 또 공부한다고 그래가지고 생소한 거죠. 문양이라는 거. 그런데 이 문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변에 뭐 많이 볼 수 있는 거고 의식주를 통해서 항상 대하는 게 이제 문양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하나의 문화 그 학문의 장르로서 이제 취급받기는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쓸 때는 글 문자하고 문이 문자로 두 개를 다 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물어보죠. 어떤 경우에 문이 문자를 쓰고 어떤 경우에 글 문자를 쓰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사실은 의미는 똑같이 이제 씁니다만 박물관이나 지금 학계에서는 다 글 문자를 쓰죠. 근데 점차 요새 전문적으로 쓴 사람들은 전부 문이 문자를 또 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뭐 산재되는데 또 중국하고 일본에서도 일본 사람들은 주로 글 문자를 쓰지만 중국에서는 전부 이제 문이 문자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두 개의 차이는 뭐냐? 결국 우리가 이제 옛날에 옛날부터 저게 고대 이제 이 선사시대 사람들이 또 고대인들이 이제 금속 그죠? 뭐 바위라든지 또는 청동기라든지 이런 데다가 어떤 문자를 기호를 이제 새겨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지 못하는 것도 많지만 근데 그 기호를 보면은 대개 이제 그 상형 문자와 상통하는 게 많죠. 근데 그런 이 문자의 발달을 보면은 전부 그런 문예에서 출발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상형 문자도. 그래서 그것이 결국 문이면서 그것이 문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파편에 새겨져 있는 이상한 기호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가 이제 못 읽는 것도 많지만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역사 기록이 없던 시절에 바로 문이야말로 문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금성문을 갖다가 이제 그래서 금성문만 또 그죠? 금성문만 연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금성문만 연구하는 분들.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 문양에서 시작한 그런 기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걸 우리 이제 연구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정신적인 그러니까 차원에서의 문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그 밖에도 이 문이라고 하면은 자연 현상에서 나온 무늬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개 껍질에 있는 그런 무늬라든지 뭐 얼룩말의 그 무늬라든지 그냥 자연 그대로예요. 그죠? 또 물살이라든지 우리가 보는데 그런 무늬가 있어요. 근데 인류가 그러한 무늬를 상당히 관심 있게 보기 시작한 것은 바로 뭐냐면 집단 생활을 하고 집단 생활을 하니까 뭐냐면 의례 같은 게 시작된 거예요. 그죠? 의례 같은 게 생겨서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무늬들을 채용해서 그걸 갖다가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 기물에다가 넣기 시작합니다. 그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신석기 시대에 와가지고 정착 생활하면서 제일 먼저 나온 게 뭡니까? 이 토기, 그죠? 그 빗살무늬 토기가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팽이형 토기라고도 하고 뭐 옛날에 이제 젊은 토기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빗살무늬 토기인데 이 빛같이 생긴 도구로 이렇게 집단적으로 선을 그어서 집단 선문을 그어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빗살무늬 토기에 보면 대개 일률적으로 그 이제 옛날 교과서를 보면 그런 얘기를 쓴 분들도 있어요. 고고학자들이 이런 무늬의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은 이렇게 빗줄기 같으니까 빗살로 이제 뭐 그려서 이제 그랬다고 그러지만 비를 기원하는 그런 상징 무늬다. 농경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비거든요. 이 농경 생활을 하면서 이 가뭄이라는 거의 무서움을 압니다. 그 식량 자원이 그죠? 농경 생활을 하면서 이 비가 안 온다든가 가뭄이 들면은 그 당시에는 이 재정일치 시대에
바로 이 지도자는 바로 그 무당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거기서 이제 제사를 지내고 비를 기원하는 이제 의식을 행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무늬들이 새겨지니까 이걸 비를 상징했다 하는 얘기를 한 분이 있는데 사실 그 말도 이제 틀린 말이 아니죠. 근데 이 무늬가 생겨난 것은 바로 빛 같은, 그죠? 빛을 자 써서 빛으로 그어서 무늬를 했다 해서 이제 이게 지어진 이름이죠. 근데 이런 무늬를 얘기할 때는 어골무늬라고 합니다. 대개 이제 물고기 뼈, 물고기 생선을 이제 먹고 나면 뼈가 남으면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어골무늬라고 이제 부르죠. 분류할 때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이제 팽이형의 이런 이제 토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선사시대 공부하는 분들이 그 당시에 이제 농경 생활을 하니까 그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대개 전부 모래사장, 그죠? 해변이나 강변에 이제 집을 짓고 살잖아요. 움막집을 짓고 사는데 이 모래사장에 이렇게 묻어놓고 쓰기에 편리하도록 뾰족하게 만들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모래사장에도 이 바닥이 편편해도 사용하는데 아무 불편이 없어요. 그죠? 불편이 사실 이게 편하죠. 그런데 일률적으로 이걸 뾰족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그런 이유가 있었다. 그래? 그런 이유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런 문양이 의미하는 게 뭔가, 그죠? 왜 일률적으로 이런 문양을 넣느냐? 그것도 궁금하잖아요. 그 기형도 팽이 모양이고 거기에 문양을 넣는데 해피는 왜 여기다가 뭐 구름도 그릴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싶은 거 그려도 되는데 왜 이런 기하학적인 그런 문양을 그었느냐, 그죠? 이것도 궁금하죠.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왜 신석기 시대에 와가지고 갑자기 저런 토기가 나타나냐, 그죠? 대개 이제 우리가 그 인지가 발달하면서 보면 접시도 만들고 뭐 이렇게 흙을 빚어가지고 여러 가지 그릇도 만들다가 발달해가지고 이런 게 딱 나타나면 이게 그렇구나 하는데 신석 시대에 와가지고 딱 나타나는데 우리나라 처음 나타나는 토기 아니에요?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뾰족하고 이런 무늬가 있는 그릇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틀림없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이 토기를 자세히 보면은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근데 밑에 들어가면 또 이런 문양이 새겨져. 위에는 이제 뭐 점열무늬가 이제 쭉 우전문이라고 이제 우전문이 이제 좀 요만큼은 쭉 둘려지는데 이게 뾰족하다는 것은 바닥에 놓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릇이 뾰족하다는 바닥에 놓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럼 뭐 어떻게 했었냐? 매달아 놨다는 얘기죠. 그죠? 매달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망태기로 만들어가지고 해서 옛날 고에다가 다 매달았습니다. 왜 매달았겠어요? 첫째는 이것은 신성한 음식을 담았던 거예요. 곡물을 담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 놓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뭘 보면 합니까? 우리 제기 같은 걸 보면은, 제기도 보면은 항상 굽이 있잖아요. 그죠? 거의 무슨 제사장이 살았다든지 무슨 의미가 있는 집일 거예요. 그 주거지가. 그 집에 이제, 에서만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북한 학자들이 이것도 보니까 대중소로 세 가지 유형이 통계적으로 나왔어요. 그 북한 학자들이 연구한 거 보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미 도량량을 했는데 자를 사용했다는 거죠. 척을. 근데 한 자를 14cm로 봐가고 여자의 한 뼘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 비례에 의해서 대중소의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옛날 지금 그 박물관에 가면 뭐 도자기가 많잖아요. 그거 보면은 다 이제 뭐 도공들이
자기 만들고 싶은 대로 막 만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게 다 그 시대마다 일정한 규격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 불에 굽다 보면 요변에 의해서 조금씩 더 축소되고 삐뚤어진 것도 있죠. 그죠?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거지. 사실은 다 그 일정한 질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매달아 놓고 보니까 이 문양의 의미를 그때 알겠더라고요. 뭐냐면 밑에서 보니까 어떻게 생겼냐면 밑에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론 여기 이제 이런 문양을 해보면 어떤 문양이 되냐면 일광상이 되는 거예요. 햇살 문양이 표현된 걸 알 수가 있어요. 햇살 문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만 보고도 이게 무슨 그럴 수도 있지. 그걸 무슨 일부러 밑으로 보고 뭐 태양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근데 나중에 신석기 시대가 지나가면서 청동기 시대에 돌아오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무문토기 시대가 돌아오잖아요. 무문토기 시대에 돌아오면서 문양이 없어지면서 어떻습니까? 바로 그 문양이 청동기로 다 옮겨가잖아요. 보니까 거울로 동경에 그 문양이 그대로 옮겨가요. 그 문양이 그대로 동경으로 옮겨갑니다. 또 신석기 중기에 나오던 뇌문토기, 번개문이도 동경으로 그대로 옮겨갑니다. 또 그러한 문양들이 이 청동기 시대에 와서 여러 가지 의기들 기물에 그대로 다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그 문양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토기에서만 없어진 거지. 근데 이 재미있는 것은 이 우리가 토기에서 도자기로 발달하면서 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시대마다 무문 시대에서 유문 시대로 반복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틀림없이 반복을 합니다. 유문 시대에서 무문 시대로 반복하고 또 우리는 고대에서부터 이제 일본이나 뭐 중국처럼 이렇게 색채가 많은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죠? 원래 색채가 많아요. 하여튼 색채가 있다면 뭐 단청이라든지 화각이라든지 우리가 색채가 있는 것은 전부 특별한 겁니다. 특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일반 서민하고는 관계가 없는 기물이에요. 그게. 색채가. 우리가 이제 이러한 문양이 시작된 것은 우선은 이 농경이 시작되면서 제일 먼저 이 가뭄과 그죠? 홍수와 이런 하늘의 자연 현상의 그 두려움, 외경심 때문에 문양이 발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양은 원시 시대에서부터 근대까지 내려오면서 일정한 질서에 의해서 이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양이 이쁘다고 해서 어디다가 적당히 사용한다는 그런 게 없어요. 그 문양도 그 모든 기물이 그렇잖아요. 제기는 제사에 지낼 때만 써야 되는데 요즘 거기다 뭐 밥도 먹고 뭐 다 하지만 이 제사 지낼 때 쓰는 그릇이 하고 평상시에 음식 먹는 그릇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왜 무늬가 필요하냐? 그런 것을 일반적인 것과 신성한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건물도 그래요, 건물도. 이게 임금이 사는데 또 뭐 관아로서 이제 쓰던 건물들, 또 뭐 종교 건물들, 또 일반 서민들의 건물들. 거기 따라서 장식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벌써 이제 옛날에 보면, 벌써 삼국유사에서부터 이제 고려사에도 보면 계속 조선시대까지도 왕조신라에 보면 계속 규제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뭐, 누구 집에 몇 품 이상의, 그, 기구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장식을 할 수가 없다. 뭐, 그죠? 근데 이 왕족들은 전부 천손들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처하는 집은 운상의 집에, 그러니까 기단도 높고 그 기단에도 보면 전부 구름으로 장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 지붕도 전부 구름, 오색 구름으로 전부 치장하고 있어요. 그 단청이 다 그겁니다. 단청이 하늘 세계를 전부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별들이 그려지고 또 거기에 구름이 쌓여 있고 화염에 쌓여 있고. 화염 뭐예요? 대낮같이 밝거든요. 천상세계. 그러니까 어떤 이제 옛날 기물들 그 복내상 향로라고 이제 부여해서 발견된 게 있죠. 요즘 백제 대향로라고 이제 이름 바꿨는데 거기도 보면
이 뚜껑 둘레에 이 화염문이 쭉 둘러져 있는데 그 똑같은 문양이 어디 있냐면 바로 저 고구려 벽화에 보면 그 화염이 창방 위에 쭉 둘러져 있잖아요. 그 뭐 화염 모양을 갖다가 본따서 우리 한옥에다 진 것이 바로 이제 그 화반, 그죠? 대공 이런 것이 전부 그런 화염 모양을, 그게 천상의 집이니까 거기에 전부 화염으로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무나 오르락내락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천손 천자 아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문양들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기대라든지 뭐 이런 거 전부 보면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늘과 다 함께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사다리라는 얘기 있어요. 천재, 예? 천재, 하늘 사다리, 하늘로 오르내려. 그러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그림에 보면 신선이 이제 뭐 오르락내락한데 날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저 신선이 뭘 타고 하늘에 왔다 갔다 하나, 그죠? 그래서 어떤 뭐 고구려 벽화에 보면 학을 타고 내려오는 신선도 있고 용을 타고 내려오는 신선도 보입니다만 어쨌든 그런 도구들이 다 이제 뭐냐 하늘을 오르내리는 도구죠. 또 산 있죠. 산. 또 그 오누이 전설에 보면 동화줄을 타고 올라가잖아요. 하늘로. 그죠? 동화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게 다 하늘과 닿는 저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단군 신화의 신단수라고 하잖아요. 또 불교에서 그 보리수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게 전부 뭐냐 하늘을 이어지는 그 천재 역할을 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산, 나무, 뭐, 어떤 건 이제 뭐 구름을 타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게 우리 동양하고 서양하고 문화가 틀린 게 뭐냐면, 서양 사람들은 항상 날개가 없으면 천사고 뭐 짐승이고 날아가지 못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동양에서는 날개 없어도 잘 날아가요.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거든요. 그러니까 용이 하늘로 어떻게 날아갑니까? 뱀같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고대에는 청목이라고 해갖고 여의주 같은 게 이마에 박혀 있어요. 그 주술을 일으켜서 날아다닙니다. 그 나중에 여의주가 떨어져 나오잖아요. 후대와하고 떨어져 나오고 여의주를 발로 잡든지 입으로 물고, 그죠? 날아가. 그러니까 동양 사람들이 상상력이 아주, 서양 사람들은 아주 상상력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문양을 보면은, 되게, 몇 가지 이제 그 양식으로 이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우선은 크게 나눠가지고 이제 자연 상징 문양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하학적인 문양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물 문양, 또 식물 문양, 그다음에 이제 그런 그 길상 문양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우선 그 우리가 제일 먼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늘에 대한 순경, 그죠? 하늘에 대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문양을 베푸는 걸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제 신석기 때 이제 이런 팽이형 톡이 이제 보입니다만은, 신석기 중기쯤에서 이렇게 번개무늬 토기가 나오는데, 대개 이 시대가 거의 같은 시기에 페르시아 쪽에서 채도에는 이런 그 뇌문 토기가, 번개무늬가 그려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개 이 무늬가 이 번개무늬다. 이제 뇌문이라고 해야 하나? 이 번개무늬다 하면은, 실질적으로 번개를 상징해서는, 그 옛날에 최초에 이제, 구름 문자를 하면 이제 상형 문자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구름이 이제, 그래서 구름은 여러 가지 이제 고대인들이 표현했지만, 이것이 이제 구름이 모여서, 각을 짓는 건 뭐냐, 번개를 치는 거예요. 뇌전이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그릇에다가 표현했어요. 이건 뭐냐면, 결국 이제 번개가 치고 우레가 치면은, 이제 비가 올 수, 증조가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때 되면 뭐 그릇 바탕도 이제, 납작한 그 바닥에 그릇이 나오지만 이미 이때에서부터는, 현실적인
문제는 이 제기의 모양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이제 이게 뭐 받침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것도 어디에 받쳐서 사용되는 그릇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문명이 있는 데선 똑같은 지역에서 그런 기하학적인 문양이라든지 이런 것이 동시에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여기 보시는 화면에 보면 이제 이 그 아마 주둥이 부분이 깨져가지고 달아난 모양인데요. 이게 그 전에 그 덕수궁 박물관에서 경복궁으로 이제 그 이전하면서 유물 포장하다 보니까 이게 창고 한 구석에 뭐 먼지가 뽀얗게 있어갖고 이제 있으니까 잘 몰랐죠. 나중에 먼지를 털고 보니까 이런 문양이 전체적으로 베풀어져 있는 걸 봤어요. 상당히 그 귀중한 자료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여기에 그 인물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있고 수레바퀴가 있잖아요. 이 수레바퀴라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좀 태양을 상징하는 겁니다. 태양을 상징하는 거고 여기 이제 이 인물을 보니까 머리에 새 깃털이 달려 있죠. 우리 고대인의 우리 조상이 새와 관계에 있다는 그 설화가 있잖아요. 조류 숭배사는 거 관계되는 건데, 그거 여기 이제 여기 있는 짐승들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선 사신을 배치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그 짐승들, 하늘의 짐승들이죠. 땅에 있는 짐승이 아니라 하늘 짐승들이 이제 베풀어진 걸 볼 수가 있고, 거기 동심원들은 전부 별입니다. 별이에요. 그래서 여기 활 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고구려 벽화의 무용청의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그죠? 무용청의 같은 내용입니다. 수렵도 하고, 거기에 해와 달이 있고, 거기에 사신이 베풀어져 있고요. 별들이 이제 28수가 성자가 전부 그려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바로 이 항아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둥근 항아리는 밑에 기대가 있었죠. 그죠? 기대 위에 올려놔 있던 건데, 그게 이 자체에 하늘을 상징하는 그런 문양이 베풀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여기 뚜껑이 그대로 있었다면 뚜껑에 태양을 상징하는 일광무늬가 그려져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뚜껑에 있는 건 태양이 아니라 우주입니다, 우주. 우주를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우주의 중심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날일자를, 날일자를 쓰면은 여기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 날일자를 이제 변했다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우리 옛날에 민학회 활동하면서 이거 가지고 이제 세미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날일자, 해를 상징하는 것이 해와 달이라는 책을 하나 이제 민학회에서 낸 적 있는데, 왜 해 까만 점이 있느냐. 그래서 어떤 분은 거의 그때도 아마 태양 속에 흑점이 있는 걸 아마 알았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건 밖에 오는 우주죠. 우주에 태양을 핵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하고 관계됩니까? 이거는 그래서 R하고 관계되죠. R. 그냥 R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양은 우리 이제 고대 토기에 보면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지만, 여기도 좀 이 동심원들 보면 전부, 그죠? 그런 그 원권 무늬를 이제 볼 수가 있죠. 여기 이런 짐승들 보면 전부 사신도에 나오는 그 용의 모양은 용의 모양이 그대로 다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그 선각으로 된 이런 문양이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그 방구대 안각화에 보면 유사한 그 문양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그때 청동기 시대에 청동기에 나타나는 문양도 그렇고, 여러 가지
동물 문양 같은 것이 이제 일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석기 중기의 그 번개문의를 보면 상당히 이미 문양이 구체적으로 도안화됐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미 도안이 정립된 걸 볼 수가 있죠. 지금 우리 단청에서도 이런 문양이 이제 되지만 이 네모는 번개를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이 네모는 무시무정 사상과 관계됩니다. 역시 회문이나 여기 이제 이런 문양이 있지만 격자상에 이렇게 이제 그 입구자 같은 형태의 그 문양들이 이렇게 있는 게 전부 네모는 똑같은 번개를 상징하는 문양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 단청에서도 이제 결연문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격자상에 이렇게 무늬가 뭐 그려져 있는 걸 갖다가, 근데 이런 문양이 이미 이런 토기에 그려졌다는 것은 이 당시에 아마 건물에서도 이러한 상징하는 것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지금 남아있지는 않지만 이미 이러한 문양은 상당히 일찌감치 발달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이제 대개 이제 기원전 이제 3000년경이라고 이제 보는 시대에 이런 구체적인 이제 문양이 이제 나타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뼈로 만든 짐승의 뼈로 만든 숟가락, 또 여기 새 뼈를 이용해 가지고 바늘통이 있어요. 이 바늘도 뼈 바늘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석기 시대 이제 유적에서 발굴된 거지만, 이런 보면 이런 손잡이 같은데 사실은 이런 무늬를 새기지 않아도, 그죠? 아무런 적이 없는데 여기 무늬를 일일이 다 새겼어요. 그 성곽무늬. 그 성곽무늬는 신석기 시대 그런 빗살무늬하고 일치하는 문양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연결시키면은 그런 격자 무늬가 되는 거죠. 아까 본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일정한 개혁적인 문양이 연속 무늬로 전개됐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특별하게, 그죠? 이 물건을 하나의 그 상징해서 특별한 문양을 갖다가 해서 이 물건의 위상을 얘기한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지금 이제 이게 팔주령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지만, 이게 방울이죠. 전부 방울인데, 8개 방울인데, 여기에 문양이 대개는 뭐, 일반적으로 미술사 용어로는 고사리문, 골수문이라고 했는데, 고사리 문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문양의 형태도 이제, 신라시대까지는 이제 여러 모양으로 이제 나타납니다만,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 동경에 이제 거울을 보면, 정문경, 그러니까, 거친, 이게 이제 문이 생겨 있고, 세문경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아주 세밀하게, 세밀한 선으로 이제 조각한 이런 동경을 볼 수가 있는데, 대개 이제 이 초기 동경, 이 거울 형식은, 만주식 동경 형식이 이제 들어와서 그 모방경이 이제 처음 시작됐다고 보이지만, 여기도 이 번개무늬가 보이죠? 여기선 번개무늬를 좀 더 사실적으로 번개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이제 위에 것은 그 일광상을 나타내는 문양이고요. 또 이제 이거는 밑에가 이렇게 이 모양은 밑에가 이렇게 방패 모양으로 생겨서 방패형 동기니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밑이 이제 떨어져 나갔습니다만, 여기 뭐 구멍이 뚫린 거 보면 무슨 가죽끈으로 해가지고 어디에 이제 꿰서 장식했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문양이 보면은 가운데 주 문양은 농경하는 장면, 그죠? 밭고랑에 농사를 짓는 이 따비를 가지고 이제 농사를 짓는 장면이 이제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옛날에 한 20년 전인가 미나케 답사를 가는데 울릉도를 갔더니 거기 귀틀집이 하나 남아 있죠. 지정된 집이 하나 있는데, 노화집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주민이 부부가 살았어요. 근데 이 농경 장면은 우리는 보지 못했는데, 우리가 이제 울릉도 가서 이런 화자민이 이렇게 이런 노화집이 있다 하는 건 이제 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 어느 기자분이 쫓아와가지고 그걸 보고 나중에 장면을 취재를 했어요. 근데 그 부부가 농사 짓는 장면이 딱 이 장면이에요. 나무로 만든 막대기에 가운데 뾰족하게 깎아가지고 남자는 그 어깨에다 끈을 해가지고 끌고 여자는 발로 그 뾰족한 부분 밟고 바코랑을 이제 하는 걸 방영을 했습니다. 그 방송에. 그래서 현대에서도 아직도 석기 시대에 그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게 상당히 신기하게 생각했는데, 여기도 보면 이 머리에 보면 새 깃털을 꽂은 걸 볼 수 있죠. 우리 한국인의 그 조상의 그 흔적을 역력히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 이 항아리 같은 게 뭐가 있습니까? 아까 얘기한 대나무 소쿠리 같은 항아리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곡식을 거기다 담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소떼와 관련된, 뭐 요즘 저게 가보면, 저희 전라북도 뭐 부안 지방에 갔더니, 당산목 옆에 소떼가 아직도 이제 있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 이 소떼 신앙 같은 것의 그 흔적을 이제 보여주는, 이런 그 Y자형 나무가지에 새가 마주보고 있는 장면인지. 근데 여기에 보면, 이쪽에 있는 새를 보면 몸에 이렇게 점으로 새겼잖아요. 점이 박혀 있는 그런 새 모양인데, 이런 새 모양은 아까 얘기한 방구대 안각화에서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청동기 문화에서 보이는 이제 소떼 사상이라든지 농경 문화와 관계된 문화는 청동기 문화의 이제 전래 과정에서 대개 오르도수 지방에 그런 청동 문화와 이제 관계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기물이 어떻게 사용했는지 확실히 모르지만, 이 둘레에 사실은 여기다 그냥 선만 그어도 될 건데, 여기 번개 무늬를 아주 규칙적으로 두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걸 일일이 정밀하게 이 번개 무늬를 생긴다는 것은 이 기물 자체에 상당히 신성화되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또 이거 이제 되게 칼손잡이 같다고 해서 건파형 동기라고 얘기합니다만, 여기 보면 한쪽에는 인장, 손 도장이 찍혀 있는 무늬, 여기는 또 사슴 무늬가 있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 손도장이 찍힌 건 뭘 뜻하는지 우리가 여러 가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슴이 있다는 것은 이런 기구가 수렵 문화와 관계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데, 이 손도장은 뭐냐, 그죠? 우리가 이제 옛날에 고대에는 예를 들어서 한해 제정일치 시대에 수장을 뜻하는 아마 그 손초장이 이게 아닌가 이제 생각되는데, 어쨌든 이런 청동기라는 것이, 청동기라는 것은 일반 사람은 감히 뭐 맨저고지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더군다나 이제 이 고인돌에서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다 출처됩니다만, 그런 것이 전부 지배계급의 상징적인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 고리 같은 것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잘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하면 이 선사시대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번에 이제 요즘에 정원 교과서에도 우리 이제 그 청동기 시대를 13세기까지, 기원전 13세기까지 이제 올려다본다. 그러니까 단군 신화와 맞물려서요, 그죠? 단군 조선과 맞물려서 같은 시기로 이제 우리가 너무 일르다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이 시대에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달된 그 문화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건 이제 되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이 태양 무늬를 이제 새겨놓은 원형 동기인데, 예, 뭐 이것도 뭐 거울의 일종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만, 이런 거 있죠? 이 뒤에 옛날에 수은을 발라가지고 실제 찍은 거울이나 똑같이 사용됐던 겁니다. 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이렇게 십자형 이렇게 이제 무늬가 있습니다만, 아까 제한 그 뇌문의 일종입니다. 뇌문의 일종이.
그리고 이 밖에는 전부 일광문으로 들어있는데, 이거 결국은 이 무늬가 뭡니까? 결국 우주를 의미한 거죠. 우주를 의미하고, 예, 이 동기에 나오는 문양 자체가 천원지방 사상을 반영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이어지면 좀 네모 모양.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다라니의 그 만다라의 도형도 다 여기에서 이제 기원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신라시대 한정되지만 이 토기를 보면은 여기에 뚜껑에 나오는 문양들이 전부 태양과 그래서 우주를 상징하는 이제 문양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그 이제 옛날 사람들은 저기 기록에 보면 옛날 사람들은 하늘을 우주를 어떻게 생겼다고 해요. 우주가 망상으로 생겼다. 망으로 씌운 것 같이 생겼다. 이렇게 해요. 그래, 우주는 둥근데, 하늘은 둥근데, 망으로 씌운 것 같다. 그래갖고, 우리 고구려 벽화나 어디에 좀 단청에서도 그러지만, 전부 격자상의 문양을 이제 그려놓은 걸 볼 수 있어요. 거기에 이제 동심원이라든지 원권 무늬가 박힌 것은 별이 박혀 있는 모양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뚜껑은 뭐야? 이 뚜껑이 덮인 그릇은 그 그릇 자체가, 그죠? 천상세계를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 아주 귀중한 이제 그런 저게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양이, 기하학적 문양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골수문, 소위 말하면 이제, 고사리문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런 고사리문 같은 것은 대개 수렵민족들의, 유목민족이나 수렵민족들이, 라는 그 양뿔, 그래서 상징하는, 양은 뭡니까? 양은 옛날에 아주 가장 신성한 희생물이 양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선, 양이 없고 염소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선 대개 이제 소를 가장 귀한 희생물로 삼았던 것 같은데, 그 소, 돼지, 이제 개 이렇게 하지만 또 이제 그 수렵 문화가 관계돼 갖고 사슴도 이제 제물로 많이 썼죠. 그렇죠? 이 유목민족들은 양을 이제 신성한 제물로 써요. 가장 순수한 양들, 깨끗한 양, 또, 그런 양을 이제 쓰죠. 그래서, 이 양의 이 뿔의 형태에서 이제 상영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만은 이러한 그 고수문 형식은, 지배계급의 무속적으로 보면 샤만의 상징 문장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청동기에 나오는 문양들이 보입니다만 이런 동심원상 또 이 소용돌이 모양, 그죠? 이런 회문, 요거 이제 이건 자리문이라고 이제 사자리문이라고 합니다만 다 그런 거 상징되고 이런 이제 문양들이 있는데 이거 소위 말하면 활의 오니 같이 생겼죠. 화살 끝에 이런 문양이 고대 문양은 이제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삼각형 문양을 전부 뭐냐면 거치문이라고 했습니다. 톱니문이 톱니같이 생겼다고 해서 거치 톱니문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는 건데 이런 나중에 이게 연결된 걸 보면 전부 대개는 다 태양을 상징하는 겁니다. 앵둘로 이제 이것도 항상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부분으로 나타나죠. 여기 이렇게 마름 목고래 이런 문양도 있잖아요. 나중에 능화판이라는 것이 다 이거와 연관이 되는 겁니다. 능화판이 뭡니까? 능화판은 원체 불경의 책 표지에 불경 표지로 쓰기 위해서 나타낸 건데 이 능화는 하늘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능화, 그게 마름꽃이라고 해서 신성한 그 꽃을 여기다가 그려놓죠. 그래서 능화라고 이제 얘기합니다만 이 마름 모양에 이게 이제 전부 전개된 거 있어요. 이 고구려 벽화에도 이제 그런 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예, 아까 이제 이게 좀 어떻게 됐어? 이게 왜 어긋났나? 예, 이쪽 밑에 요 안에 빗살무늬 토기가 이제 보입니다만 그건 밑에서 보면 이제 이런 형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시 이 아까 거울 동경에 세문경에 볼 수 있는 그런 문양과 일치한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서도 보면 우리가 이제 보통 대구라고 그래요. 마영 또 호영 대구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게 청동기 문화에서 이제 대개 수렵 문화와 이제 연관돼서 이제 봅니다만 그 대개 미누신스 그 문화와 연결해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 벨트 고리를 역시 이제 태양 무늬로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이 말하고 여기 밑에 나오는 이제 호랑이 모양의 그 형태 몸에 새겨져 있는 문양이 이제 이런 그 일광 태양 무늬를 갖다가 이제 베푼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고구려 벽화 중에서 보면은 지금 육각형 모양. 그러니까 우리가 망상이라고 이제 한 것은 뭐 격자상으로도 그 문살에 우리 보면 격자문이 많잖아요. 이 격자문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대개는 이 귀관문, 그 거북등간문처럼 된 게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이 내와리 1호분에 보면 전체가 이 귀관문으로 전부 기획되고 그 속안에 그림이 전부 그려져 있는데 전부 구름이라든지 좀 신성한 구름으로 전부 채워지고 또 이제 해와 달과 별이 이제 그려진 걸 볼 수가 있죠. 이 좀 교란됐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그 청동기 시대에 여러 가지 이제 이 동물 형상 여기 또 이 사슴이 큰 뿔 사슴이 창인가 화살에 막 맞아 있는 그런 모양이 이제 보이잖아요. 대개 이제 수렵 문화를 이제 상징하는 거라 이제 이렇게 생각됩니다만 이제 이 방구대 안각화의 그 새김 모양과 아주 유사한 걸 볼 수가 있죠. 지금 이게 호영 그 대구 아까 얘기한 그 벨트에 호랑이 모양이 이 머리에 보면은 이런 이 성강무늬가 이제 새겨진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런 문양을 보면은 여기 좀 다른 모양인데 대개 북방아시아의 이 힐트타트 문화에 나오는 그 조각상하고 똑같은 걸 볼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첨성대라고 하면 대개는 별을 관측하던 뭐 고대 관측 기구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지금 이 쌓아 올라간 걸 보면 겉에 보면 되게 이런 병 모양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만 보였습니다만 내가 몇 개를 같이 그러네요. 이 기대 모양이 100여 개가 지금 이제 출토된 게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만 이 가야 시대, 또 백제 시대, 신라 그 형태가 다 다르죠. 근데 고구려는 또 이런 원통형으로 된 것이 또 특이합니다만 우선 이 기대에 보면은 어쨌든 무슨 탑 형태다, 탑 모양이다. 근데 이 첨성대에 보면 위에 우물정자로 돼 있죠. 우물정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우물정자라는 건 그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전번에 경주에 누가 그 개인 박물관을 만들었는데 그 첨성대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사람이 올라가서 별을 관측하는 걸 이제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근데 사실 이 밑에서 보나 그 꼭대기에서 보나 별 보이기는 별로 크게 보이지도 않을 텐데 그 위에 올라가서 그걸 관측하는 걸 이제 해놨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뭐 잘못 생각한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전에 이 경주 갔을 때 그 촌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게 원체 이 물 속에 있었는데 이게 요새는 와서는 논밭에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속안에 이만큼은 지금 뭐로 돼 있냐면 그 자갈돌, 냇가 자갈돌로 전부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이 물이 있었다는 게 당연한 얘기예요. 물이.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배를 타고 가서 여기에 무창을 통해서 별이 비친 걸, 대개 삼태성, 네? 별이 비친 걸 보고 이게 날이 흐리겠다, 장마가 지겠다, 흉년이 들겠다 이런 걸 관측한 거예요. 그런데 일관들이 이 첨성대 모양을 본따 가지고 기대를 만들었거든요.
그럼 그 위에 올려놓는 그릇이 뭐 아주 다양한 기대가 있습니다만 어떤 것은 이 기대 꼭대기에 여기 이제 이런 성곽, 그죠? 이런 뭡니까? 여장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활을 쏠 수 있게 밑에 내려오면 활을 쏠 수 있는 이런 성곽은 고대는 우리나라는 없었죠, 그죠? 대개 우리는 토성, 그죠? 석성이나 토성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성은 어디에서 오냐면 대개 해양 지방의 고대 국가에서 그 있는 성의 형태입니다, 그죠? 저런 성은. 그러니까 그런 성곽 모양의 그 장식되어 있는 그런 기대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릇을 이렇게 올려놓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별과 관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문양이 새겨져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뭐 이렇게 뭐 우리가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런 기하학적인 형상들이 여러 다양하게 구멍이 뚫어져 있는데 그것은 대개 표현한 그 옛날에 하늘에 대한 그 표시를 그렇게 했다고 이제 보여지는데 어느 것은 상당히 사실적인 그 별 모양, 어떤 것은 뭐 이렇게 십자형의 이제 이런 그 투광을 뚫리기도 하고 어느 것은 이렇게 해서 여기 뭐 원이 뚫려 있는 것도 있고 또 반달 모양도 있고요. 또 상당히 다양한 문양이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문자인데 우리가 이제 읽지를 못합니다만은 어쨌든 그게 별을 의미한다는 것은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여기 어디로 달아놨어? 우선 저 여기 넘어가기 전에 요거는 이게 지금 토기 뚜껑에 나중에 이제 그 발굴돼서 이제 그 박물관에 있는 건데 이 태양 무늬가 전부 둘러져 있죠. 그런데 가운데 보면 삼조고가 새겨져 있어요. 삼조고가. 네. 아주 특이한 모양인데 이러한 독수리 같이 생긴 이제 이 새를 보면은 마치 그 서양의 중세 무슨 문장 같아요. 중세 무슨 성주의 문장 같은 그런 인상을 줍니다. 이게 전부 보면 이 태양을 나타내는 겁니다. 태양을. 그러니까 이 밑에 그릇은 없어졌지만 이 뚜껑만 보더라도 이제 저의 어떠한 의미를 했는지 알 수가 있죠. 이 고대 이 건축 양식을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벽화고분이죠. 고구려 이제 벽화고분의 건축 양식을 볼 수가 있는데 두 가지 양식을 우리가 크게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삼각고임 천정이라고 해가지고 위에서 보면은 그 사각형으로 이제 생겨요. 이 바닥은 이제 사각형으로 되고 이것을 이 천정이 이제 옛날엔 이 천장과 천정이 다르죠. 천정이라고 쓰는 거고 천장이라고 쓰는 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천장이라는 것은 평평한 그걸 이제 천장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게 우물 천정을 한 건 천정이라고 해요. 우물정자로 쌓았다 그래서 천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일반 그 관아라든지 일반 서민들은 그런 천정도 못했죠. 연등 천정이라고 해서 그냥 석가래가 다 노출되는 저거지만 관아나 뭐 이런 데 특수한 그래도 격이 있는 건물에는 이 천장을 했어요. 그 천장을 했는데 옛날에 이제 이 무덤에도 벽화 무덤에도 이게 네모졌는데 위로 올라가면서 좁혀야 되거든요. 그 이제 이런 건물을 하나 했는데 큰 돌을 갖다가 이제 딱 얹어 놓으면 딱 쉽게 천장을 세울 수가 있는데 그만 돌을 옮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했냐면 귀퉁이를 삼각형 판석으로 이렇게 삼각형 판석으로 막죠. 그죠? 막고 그 또 조금 작은 거로 또 막습니다. 또 작은 거로 또 막잖아요. 그 자연이 좁아들면서 어떤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이런 도움 형식이 돼야 되는데 결국 도움 형식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도움이라는 것이 도움, 이태리 말로 하면 뭐 천사의 집이라고 이제 그런
풀이 안 되는데 이 도움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만들려니까 역계단식으로 그죠? 이렇게 해서 쌓게 된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가운데는 우주를 상징하는 뭐 일광 태양을 나타내든지 또는 이 불교 문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연꽃 모양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항아리나 어디에 이렇게 연꽃으로 이렇게 그려진 있잖아요. 연판문이라고 그러죠. 연판으로 그려진 것은 바로 태양을 상징한 겁니다. 우주를 상징한 거예요. 우주.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놓고 해와 달을 이제 뭐 이렇게 그리고 여기 화염이 항상 얘기했지만 여기 화염이 이렇게 그려지죠. 화염이 그려지고 구름이 그려지고 해서 천상세계를 이제 그대로 표현하게 되는데 그래서 요 위에는 전부 하늘의 세계를 표현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경주 98호 고분에서 출토된 은잔이 있어요. 이게 뚜껑이고 그 밑에 있는 게 이제 아까 있었는데 요게 이제 밑에 한 잔인데 이 밑이 육각형으로 전부 그 귀관문으로 새겨졌잖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제 타출 기법이라고 해서 은이나 금판을 갖다가 안에서 두드려 가지고 밖으로 도드라지게 무늬를 나타내는 기법은 이 페르시아에서 온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게 과연 신라 사람이 만들었냐 뭐 그런 거 되게 이제 아라비아 사람들이 와가 기술자가 와서 만든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도 하죠. 근데 여기에 문양 자체는 그러한 그 귀관문 우주의 상징 문양이 이제 있는데 여기 새들이라든지 구관조 같이 생긴 새라든지 뭐 인물이라든지 이 신상이죠. 신상. 또 여기 뭐 이런 짐승들 보면은 전부 이제 그 서역 쪽에 있는 짐승을 표현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뚜껑을 보면은 이 뚜껑 이게 결국 밑바닥이죠. 이게 이거 이제 밑바닥에 이게 뚜껑이 아니라 밑바닥을 보면 번용이라고 하죠. 반용 이렇게 서려 있는 용의 형태를 갖다가 아주 이 고식의 이 해룡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합니다. 그 용이 용트림하고 있는 모양이 이제 새겨진 거 보면 이게 틀림없이 이제 이쪽 문화권이라는 건 분명히 이제 얘기해 줍니다만 여기 그 연판문 같은 거 이런 건 전부 페르시아식 장식 기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그 당시에 이런 장식. 이 연판문이라고 그죠. 대개 이제 그런 거 페르시아 쪽에서 그런 이 고대 이제 불교 문화라는데 거기에 기물에 이제 새겨져 있는 그런 문양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옆에 이러한 그 연판문이도 이제 똑같이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형태가 결국 이제 벽화 고분의 이제 이러한 형태가 나중에 그 보면은 이 석굴암 통일신라 시대의 석굴암에 보면 똑같은 형태로 이제 만들어졌어요. 여기 가운데 보면은 그 이런 태양 무늬가 그려졌다고 했잖아요. 여기도 중앙에 큰 연꽃이 그려졌는데 그건 태양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둘레로 해서 전부 보면 햇살이 퍼져나간 것 같은 모양을 해가지고 여기 이제 뭐 감실이 전부 돼가지고 이제 본전상이 이제 이렇게 안치된 이런 모양을 이제 하고 있죠. 이렇게. 근데 결국 이제 석굴암의 근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석굴암 자체도 이게 서역 사람이 와서 아랍 사람이 와서 지은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 그 몰딩이라고 하는 건축 기법에 여러 가지 그 새김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우리나라와 좀 다른 그런 양식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물이라든지 또 이거 말고 저희 보검 하나가 또 발견된 게 있죠. 신라 무덤에. 그런 건 이제 중앙아시아 쪽에 이제 그런 많이 출토되는 그런 거 보검의 형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페르시아 문화와 이제 교류를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 단청 문양의 종류는 우리가 이제 그 빛을 상징하는 문양,
비스상련. 이게 전부 이 석가래 부연에 있는 문양은 전부 비스상련. 그러니까 이제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 천상 세계는 신이 사는 세계, 그죠? 신이 사는 세계는 이 경사스러운 일이 있다. 이 경사스러운 일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 신이 이 세상을 다스리러 내려올 때, 그죠? 내려올 때, 그 무리를 거느리고 내려오잖아요. 우리 당군 신화에서 보듯이 물을 거느리고 내려올 때 주악하는 그런 그 천신들이 내려오고 꽃을 휘날린 천사들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산화라고 그러죠. 꽃을 뿌리면서 내려오죠. 또 그러면 오색 구름이 가득히 차면서 오색 향기가 퍼져 있다고 해요. 감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에 절을 지으면 그 삼국유사에 있듯이 절터를 지어가려면 거기에 우선은 볏집, 그러니까 그 갈대나 이런 것으로 가옥을 짓죠. 그 장소에다가 짓고 거기서 몇 년 동안을 그 소위 말하면 좀 문두루비법이라고 해서 그 법회를 베풀고 있다가 나중에 거기서 아주 신성시 됐을 때 거기서 비로소 이제 그 자리에다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오색 헝겊으로 해서 채단으로 이렇게 장식해서 그 안에서 비법을 행했다 이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 형태를 그대로 흉내내서 집에다가 한 것이 단청입니다. 단청. 그 단청의 문양은 결국 이제 여기 이 신라톡이나 이런데 선각으로만 되어 있지만 그 문양들이 대개 거의 많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은 신라시대 그 토기 항아리의 문양이 나중에 봤더니 단청의 그 금문이 그대로 새겨진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 토기에 있는 그 좀 밑에 바탕에도 보입니다만 이런 격자상의 문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문양들이 전부 단청에 그대로 표현된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와 있잖아요. 암기와가 이제 쭉 연결되고 그 가운데 숙회화가 이제 얹혀집니다. 그걸 끝에 있는 마구리를 와당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숙회 와당은 어떻게 해요? 대개는 연꽃 모양으로 표현되잖아요. 연꽃 모양 표현되고 암캐 와당은 어때요? 구름으로 이 당초문으로 표현되잖아요. 이 당초라는 것은 결국 이제 처음에는 구름을 표현할 때 이제 이렇게 표현해요. 되게 이제 고대 구름 문양은 이제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느 것은 이제 조금 그 중앙아시아 쪽으로 해서 실크로드를 통해서 이제 서양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 구름 모양이 이거 한나라 때 그런 이런 기하학적인 그런 문양 형태에서 이 덩굴 무늬로 이제 바뀌어 나가는데 여기에 따닥따닥 돌기가 붙어 있는 형태, 그죠? S자형 저게 아마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여기에 이 돌기가 이렇게 돋쳐 있는 이 돌기는 뭐냐면 자세히 보면은 이걸 확대해 보면 이 돌기가 고사리 손 같이 돼 있어요. 전부 이렇게.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파리가 새싹이 돋아나는 모양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리스 당초 양식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과 절충돼 가지고 나중에는 이런 모양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 이제 이파리가 되고 여기 이제 이런 당초 문양으로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청아백자나 이런데 이 어깨 부분에 이렇게 당초문이 이렇게 그려졌으면 아 이건 구름을 그렸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구름이 그려진 건 뭡니까? 구름 위에는 전부 천상세계죠. 천상세계. 그래서 이 근정전이라든지 또 뭐 어디 사천의 대웅전의 기단에 보면 들어가는 그 계단 양옆에 전부 구름을 새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구름 계단 위에는 뭡니까? 천상세계를 의미한 거죠. 구름 위에 운상에 있는 궁전을 뜻하는 거예요. 운상 궁전을 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시간이 없어서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이 조류 사상이 이제 우리가, 그 옛날, 소시와 우리나라와 우리나라 기원과 연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태조 이제 그 소시는 새 나라라고 하죠. 그 소시가 어디냐면 예를 들면 지금 중국의 아마 산동반도쯤 될 겁니다. 아마 제사빙하기에 이제 그것이 원체는 자그만 저거로 떨어져 있던 뭐 섬 같은 건데
그 빙하기에 흘러내리면서 거기 씨앗 같은 것이 거기 걸려가지고 아주 밀림이 됐어요. 그러니까 해남자라든지 산해경 같은 데 이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만 그 걸려가고 거기에 나무가 무성해가지고 나무가 많으니까 어떻습니까? 자연이 새 서식지가 돼가지고 갖가지 새들이 있대요. 그 새 우두머리가 봉황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저 청와대 저가면 상징적으로 자꾸 봉황을 씁니다만은 그게 우연이 아니라 그게 우리나라 중국에서는 용을 상징적으로 쓰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봉황을 옛날부터 많이 사용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그 서봉청 근간에 새가 이제 이렇게 달려있는 그 세 마리가 6마리죠. 그래요? 이 우리 이제 그 이건 무슨 옛날 고대 이제 이 철기인데 이제 여기 새가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나타나죠. 이게 미늘쇠라고 얘기합니다만 여기 새를 보면 아주 요새 디자이너들도 생각할 수 없는 만큼 아주 재밌는 디자인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디자인을 한 게 조선시대 이런 등잔에도 나오잖아요. 그 이건 뭡니까? 이 나무에 새가 앉아있는 모양이죠. 그 고구려 벽화에 보면 그런 모양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한나라 때, 후한 시대 때 그런 거 벽화에 보면. 근데 그 나무는 뭐예요? 신성한 나무. 우리 그 당군 신화에서는 신단수가 나오지만 불교에서는 보리수 아니에요? 이 보리수 밑에서 석가모니 이제 득도를 하잖아요. 득도를 하니까 어때요? 득도를 하니까 그 보리수 잎이 떨어지면서 하늘에서 꽃비가 내립니다. 꽃비가 내리고 이제 뭐 거기에선 아마 향기는 못 맡지만 향기가 아마 넘치고 거기에 음악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그 모양 똑같이 고구려 벽화에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진파리 고분 같은 데 보면 구름이 꽃구름이 우리가 이제 노래의 꽃구름이라는 얘기 있지만 그야말로 오색 꽃구름이 막 휘날리고 형형색색의 구름이 있는데 거기에 이상한 새가 구름하고 합쳐져 있어요. 또 용이 구름하고 합쳐져 있고 그 구름을 옛날 사람은 누가 움직이느냐 용이 움직인다고 생각했고 또 새가 움직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구름 머리에 새 머리가 붙어 있든지 또 용의 머리가 붙어 있는 게 이제 나옵니다. 그 마찬가지로 이 신성한 나무에 새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갖다 이제 우리 대개 문명 지역에서는 다 그런 생명수라든지 탄생수 같은 것이 이제 있는데 뭐 아프리카에도 있고 이 중아시아 쪽에도 있고 전부 이제 어느 문명지에는 이제 신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이런 나무를 상징하는 결국 이제 하늘과 닿는 나무를 의미하는 거죠. 여기 이제 등잔이 빛이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이 화염에 둘러싸이는 천상세계는 화염에 둘러싸여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도 뭐 기대의 그 꼭대기 아까 그 기대 꼭대기에 이 새들이 이렇게 쭉 둘러 새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문영왕릉에서 이제 발견된 뒷꽂이라고 했는데 머리를 따가지고 거기 끼는 그 비녀의 일종이죠. 잠이라고 이제 차라고 이제 쓰지만 잠의 일종입니다. 근데 이 뒷꽂이 모양이 뭐 같습니까? 제비죠, 제비. 제비는 뭡니까, 제비? 제비는 물론 이게 이제 중국 문화에서 정한 거지만 중국에서는 제비를 태양새라고 그래요. 그래? 태양새, 현조. 근데 우리는 까마귀를 얘기하잖아요. 세발 까마귀, 태양새를. 그게 우리 문화하고 중국 문화하고 틀린 점입니다. 이제 중국에는 복희여화시가 이제 나와요. 복희여화시가 나오는데 이제 여기에 보면 여기에도 이제 이렇게 페르시아 쪽에서 나온 당초무늬가 이제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새겨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그 타출 기법이나 이런 문화 자체가 이제 페르시아에서 영향을 받았죠. 근데 지금 이 삼국시대 보면 이 관식에 이런 새 모양의 관식이 많이 나오죠. 이제 고구려의 관식에 이제 이게 봉황이라고 합니다만 옛날에는 이 동물도
그 상상적인 동물들이 다 암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봉황하면 봉은 수컷이고 황은 암컷이잖아요. 또 기린이라고 있죠. 그냥 사령이라고 해서 또 사령 중에 기린이라고 하는데 마치 사슴같이 생겼는데 뿔이 하나 달린 그런 짐승이 이제 있는데 이거는 어진 임금, 어진 지도자가 나타났을 때 나타나는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생전에 있는 뭐 예를 들어 길상을 뜻하는 짐승이잖아요. 그 사신은 뭡니까? 사신은 무덤을 수호하는 내 신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사는 집에 사신을 갖다가 그려놓는다든지 새겨놓는다면 우리는 무덤 속에 들어간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경복궁 보니까 내 대문에 보니까 사신도가 그려져 있는데 그건 나중에 오면서 잘못 전해진 거 아닌가 생각돼요. 원래는 사령이 그려져 있죠. 어진 임금이 나타를 기원하는 거죠. 그래서 사령이 그려져 있는데 그것도 기린이라는 것도 기와 린이 암수를 뜻한 거예요. 그게 전부 이제 자웅을 표현하고 있죠. 이제 빗나갔습니다만 이게 이제 새 모양의 이 관식이 신라고문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옛날에 몰라가지고 이걸 뭐 접형 관식이라니 뭐 이렇게 이름 붙인 게 많은데 나비 모양이라고 했지만 이건 새를 다 표현한 겁니다. 이 새를 표현한 것은 우리가 아까도 이제 이 토기에 새겨진 새 깃털을 이제 단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만 새 날개를 갖다가 표현하는 그런 그 관식을 보죠. 좀 이제 가려졌습니다만 여기에 이 서봉청 근간에 이제 새가 달려 있는 모양인데 이 서봉청인 건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외정 때 일본 사람들 이제 발굴할 때 스웨덴 황태자 구스타프 황태자 지금 왕이 됐죠. 황태자가 와서 발굴에 참여했다 그래서 스웨덴 서자를 써가지고 그것도 이제 여기 새가 봉황이다 그래서 서봉청이라고 이제 지었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봉황이라면 항상 자웅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본 것처럼 이 자웅은 수컷 어느 그 수컷이겠습니까? 장식을 많이 한 게 수컷이래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 새가 여러 마리가 붙어 있다는 건 그 새에 대한 신앙이지 봉황 신앙은 아닌 거라고 이제 보여줍니다. 어쨌든 우리 이제 신라 시대 또 가야 시대 그런 그 금관 또는 은제 관식 같은 데 보면 새 모양을 한 그런 관식이 많이 보이죠. 좀 이제 이 수렵도에서 보이는 이런 이 중앙아시아, 아프라시아 이 사절단 중에 이제 신라인이 있다 이제 그랬는데 거기 보니까 깃을 단 그런 인물들이 둘이 있죠. 신라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문영왕릉에서 출토된 은잔인데 뭐 동탁은잔이라고 이 은으로 이제 음각으로 새겨져 있는데 이 산 모양에다가 이 가운데는 큰 그 꽃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태양꽃인 걸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이 그 불교 문화가 이제 오래 고대 작용했기 때문에 뭐든지 하면 연화라고 이제 얘기합니다만 원체는 천화예요. 하늘꽃이죠. 하늘꽃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늘꽃은 뭐예요? 태양을 상징하는 거죠. 우주의 핵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뭐 이런 그래서 이제 우린 갓은 우리나라만 있는 독특한 그 문화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 갓은 정수리에 옥관 옥로를 옥을 새겨서 금이나 옥을 새겨서 이렇게 해야지 아주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이제 뭐 그 고급 관리들의 아주 선비들의 뭐 순결이라고 할까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갖다가 이제 상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새에 대한 문화가 사실은 상당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런 새들이 꽃을 향해서 이제 날아가고 있습니다만, 그 이제 하늘새를 이제 의미한 거죠. 우리 이제 보통 이 귀형,
도깨비 형태를 이제 많이 합니다만 이게 상징적인 상상적인 그런 짐승이죠. 대개 의인화시켜서 이제 짐승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이 표현이 보면은 저 도낭벽화에 보면 천신, 뇌공, 뇌신, 운신 이런 표현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신들의 모습이 이런 표현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산악을 지배하고 있는 이제 이런 그 우뚝 서 있는 모양. 모양은 똑같습니다만 같은 가다에다가 밑에는 연화자에다가 앉히고 하나는 산악 위에다가 얹었는데 결국 이제 이 큰 연꽃 위에 서 있는 이제 우뚝 서 있는 이는 귀면에 이렇게 귀인의 이제 모습인데 이런 모형은 대개 이제 불교와 이제 연관이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만 어쨌든 옛날에는 전번에 옛날에 서양에서 들어온 영화 보니까 E.T.란 영화 보니까 E.T.가 손가락이 3개로 돼 있더군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영향이 있는가 아닌가 그런데 옛날에는 고대에는 인간과 그 차별하기 위해서 짐승들은 고대에는 발톱을 3개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도 그렇고 되게 그렇죠. 이제 좀 이렇게 이 부여 외리에서 이제 부여 외리에서 출토된 이제 이 8가지 문양전인데 여기 이제 원 안에 점미 연주문이 이렇게 둘려져 있는 거예요. 그 점이 둘려 있는 걸 연주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연주문이 둘려 있는 것은 전부 페르시아 쪽에서 들어온 문화이죠. 근데 여기 이제 이 용이 하나가 서려 있는데 이걸 반용이라고 해요. 반용은 다른 용하고 좀 되게 서려 있는 용을 뜻합니다. 벌레 청자 옆에 쓴 그 반용이라고. 또 여기 봉황도 이제 이런 그 디자인을 보면 이렇게 흔히 이제 보고 넘길 수 있지만 상당히 디자인이 세련되고 정말 아름다운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강호방 교수가 우리 귀면을 갖다가 용면이라고 이제 그때 그 와당 전시를 하면서 용면을 이제 했는데 사실 이제 이 초기에 이 고구려 와당에 나오는 이런 동물 얼굴 모양, 수면 형태 이런 거와 이 통일신라 시대의 이 도깨비 모양은 틀립니다. 이건 분명히 용의 정면을 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고려 시대 작은 청동탑이 이제 박물관에 몇 개가 있는데 그 탑에 보면 사례 끝에마다 용이 이렇게 조각돼 장식된 걸 볼 수가 있죠. 결국 이제 화재를 막는다든지 그런 걸 이제 상징한 게 아닌가 이제 생각합니다만 이 사례 기와에도 네 귀퉁이 건물을 이제 했는데 그 벽사적인 의미도 있고 잡기를 막아주는 그 의미도 있지만 이게 화재를 막는 의미도 있었을 거로 이제 생각됩니다. 근데 이 형태는 사실은 발달되긴 어느 분들은 이 중국 도철에서 이제 발전했다 이제 이렇게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치우장수의 얼굴을 상징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만 후기에 나타난 것들은 틀림없이 용면을 상징했다 이렇게 보이고 외에는 건 대개 이제 중앙아시아 쪽에서 들어온 사자라든지 이런 맹수들의 얼굴을 상징해서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은 우리 얼굴이 좌우 대칭으로 상칭으로 됐듯이 모든 게 다 좌우로 이루어지죠. 식물 문양을 그리대도 항상 대칭으로 이루어지고 동물도 대칭으로 이제 그려지는데 이 우리 도철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이 제기에 제사에 지내는 제기의 모퉁이에 이제 그려지는 겁니다. 대개 이제 제기들 고대 중국 향로 같은 거 보면 여기 이제 이렇게 손잡이 그 이제 기퉁이에 보면 대강 이제 그림은
이 대개 이제 보면은 짐승의 측면이죠. 측면을 옆면을 그린 건데 이거를 이제 좌우 대칭으로 보면 이제 뭐 이 도깨비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러한 그 문화는 뭐냐면 스키타이 미소의 그 동물 양식에서 이제 착안했다고 보입니다. 그 들어오면서 그런 그 은주 시대 때 그런 그 제기에 이런 형상이 이제 되었다고 보이는데 모든 것이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이 반을 이제 고대 문양인데 반을 보면은 재미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도철 형상은 뭐 여러 가지 뭐 코끼리라든지 사슴이라든지 무슨 닭이라든지 허다못해 허다못해 이제 지렁이나 뭐 이런 것까지도 전부 반으로 측면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어진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건 이제 틀림없이 이제 페르시아 쪽에 들어온 사자면을 이제 상징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대개 사찰의 문고리 장식이라는 게 보여지고요. 그러한 형상이 아까 전 그 도깨비 형상, 귀면 형상이 이제 이 도낭벽화에서 볼 수가 있죠. 막고글에서 이제 그려진 걸 볼 수 있는데 이 천상에 이건 운공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구름을 거느리는 운공. 대개 이제 고구려 벽화에도 그 보면 용을 타고 내려오는 천신도 있고 또 학을 탄 사람도 있고 뭐 사자같이 생긴 뭐 그 말도 아니고 그런 이상한 짐승 타고 내려오는 형상도 보이는데 그건 천상들이 다 이제 보면은 그 중에는 삼공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운공, 우공, 뇌공, 그죠? 결국 전부 이제 농사와 관련된 문양들이. 지금 여기 이런 파형 동기가 여기 좀 안 실렸습니다만 이제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를 넘어가는 즈음에 파형 동기가 많이 발견됩니다. 처음에 일본에 발견돼가지고 나중에 우리 한반도에서 발견되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것이 바로 이제 일본 문화가 여기 전해준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지만 여기서 한국에서 이제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여러 개 4파형, 5파형. 이 파형이라고 이제 보통 소용돌이 모양을 우리 이제 백제와당에도 나오고 그런다면 이 파형, 발랑제비 모양의 이런 건 이제 페르시아에서 들어온 모양이에요. 이것도 이제 일종의 하나의 다 구름의 일종이에요. 그 서운문이죠. 이런 귀면 형상도 있는데 여기 원체는 이 박쥐 형태인데 이 무덤에 사원에 그 석굴사원에 네모퉁에 이런 문양이 딱 퍼뜨기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대개는 이게 그 음부를 지키는 신이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 여기에 그 금강절을 들고 있잖아요. 이제 뭐 물론 금강절을 들고 있는 그 금강절은 뭐예요? 금강절은 그 잡기를 물리치고 항마의 도구죠. 근데 이 금강절인 것은 그러니까 이제 불교의 상징이지만 번개를 상징하고, 그죠? 번개를 상징. 큰 주력의 힘을 이렇게 이런 양을 이제 희생물로 잡고 있는 이 신이 있어요. 또 이건 뭐야? 북이 있죠. 그 뇌공, 북소리가 그 뇌공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데 보면 주위에 이제 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상세계는 그런 동식물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하늘의 꽃들이 아주 오색 향기와 꽃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덤의 주인공이 고구려 벽화에서 무덤의 주인공이 이 세상을 다스리다가 결국 이제 다시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니까 하늘에서 용을 타고 뭐 깃발을 든 그런 그 신선들, 천사들이 사방에서 내려오면서 마중 나오죠. 또 어디선 8가지 악기를 연주하면서 마중 나오고 또 꽃을 뿌리는 천사들이 내려옵니다. 이제 그 과정은
대개는 어디에서 비롯되냐면 초기 기독교 성전, 기독교 문화에서 그대로 이제 전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그런 문화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얘기하다 말았지만 이런 건 도움 형식, 또 삼각 고임 천정 있죠? 예, 뭐 일본 사람은 뭐 투팔 천정이라도 하고 얘기했습니다만 말각 조정 이런 조정 형식의 이제 양식은 전부 그리스 시대 그리스에서 그죠? 기원전에 했던 실제 그 성전 그죠? 신을 모셨던 그런 건물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알렉산더 이제 동전을 통해서 나중에 이 중아시아를 통해서 이렇게 전해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그러한 문화가 알타이 쪽으로 해서 이렇게 거쳐오는 과정에서 그런 건축이 많이 보여야 되는데 대개 이제 이 석굴사원에 그 흔적이 나타나요. 이 석굴사원에는 대개 구람을 파가지고 그런 안반을 파갖고 들어가서 석굴사원을 이제 만들었죠. 그리고 이렇게 감실도 만들고 부처를 만들어서 이렇게 모셨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천정을 갖다가 전부 깎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고구려 벽화 무덤처럼 화강암으로 이렇게 쌓아서 건축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건축이 아니죠, 그건.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스식의 건축 양식이 정확하게 우리나라에 와서 재현됐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건 건축 양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천문도라든지 천문사상이라든지 모든 걸 이제 그리스와 연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좀 용을 탄 이제 이런 천왕, 이제 천신들의 모습도 보이고 그러니까 대개 이제 도낭벽화에 이런 괴신들 형상이 다 연관이 되는 겁니다. 또 이것도 보면 이제 이 식리총, 경주 식리총에서 발견된 이제 신발 밑바닥이죠. 근데 여기 이 타출 기법이라든지 그 페르시아적인 기법을 이제 볼 수도 있지만 여기 이 귀형이 나타나잖아요. 이 백제 왜 이렇게 귀형 문전에서 볼 수 있는 그 귀형이 이제 볼 수가 있고 또 여기 새를 대칭으로 구간적 어떤 새를 갖다가 대칭으로 해서 하트 모양을 표현했던 거. 이거 전부 페르시아적인 요소고 여기 전부 구멍이 뻥뻥 뚫려 있지만 여기 보석이 이런 게 다 박혀 있던 자리입니다. 여기 연꽃 안에 구멍이 뚫린 것도 전부 그렇고요. 이 옆에 특히 이제 이 뾰족뾰족한 화염, 이 고대 5세기, 6세기의 그 불상의 광배에 그 화염 형식을 이제 볼 수가 있죠. 4세기, 5세기경에 그런 그 화염. 되게 키질석굴이라든지 이런 데 그 화염 광배 형식이 여기 이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게 대개는 페르시아의 문화와 중국적인 문화가 이제 합쳐졌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건 이제 이 귀면의 모습이죠. 도깨비 형상인데 약간 다르긴 해도 아까 백제 그 귀면하고 그 같은 걸 보세요. 큰 입을 벌리고 있는 모양이라든지 또 서 있는 모양이라든지. 예, 이 보면 그 이 안하기 요분에 있는 보면 그 물고기인데 날개가 돋친 물고기. 이게 우리 대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동양에서는 짐승이고 뭐 하늘에 날아다니는 짐승이든 어떤 애든 날개를 표현한 적이 없어요. 천사도 날개가 없잖아요. 천사들도 천의가 날르는 역할을, 날개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서양에서는 꼭 날개가 없으면 못 날르는 거로 이제 생각하지만, 그래서 여기에는 이렇게 이제 물고기 형태의 짐승인데 날개가 달린 짐승이라든지 이런 게 표현되고 있죠. 이게 상상적인 애지만 다리도 달린 물고기죠. 이게 되게 산해경이나 여기 나온 비어라든지 그런 이 고기의 형상을 갖다가 표현한 거로 보입니다. 이 마치 여기 들짐승 같은데 날개가 달리는 이게 되게 이 서역적인 표현이에요. 서역적인 표현입니다. 여기 이제 이 덕흥리 백화고 보면 이 천마상도 보이고 여기 뭐 만세지상이니 뭐 이렇게 여기서는 새가 작아 보이지만 전설상에는 엄청나게 큰 새죠.
지구를 덮을 만한 그런 큰 새들이고, 뭐, 여기 이제, 거기에 또 수렵 장면이 이제 보입니다만, 이게 천상세계의 그런 짐승들이 이런 게 보입니다. 이제 이 수렵이란 것은, 어디 페르시아나 뭐, 그리스나 뭐 어디 가면 수렵 장면이 많이 보여요. 그릇에 많이 새겨졌죠. 그리스 앙포라 같은 데도 그 수렵 장면이 보이고, 뭐, 이 페르시아 쪽에도 보고, 중앙아시아 벽화에도 이제 수렵 장면이 많이 보입니다. 아까 그 도낭 벽화에도 보이죠. 근데 이 수렵은 하나의 고대의 지배계급들의 하나의 의식입니다. 이 수렵은, 요즘 말하면 이제 뭐 어떤 사람은 이제 수렵부터 해서 이제 훈련, 군사훈련도 한다 뭐 그런 사람이지만, 이 수렵을 통해서, 수렵을 해서 그러니까 최천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죠. 그래서 그런 의식을 행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안악 3호분에 보면 저 푸주간이 나오는데 동물들이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수렵한 동물들이죠. 그건 이제 그 다음날 이제 특별한 제사를 지낼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천마도 같은 거, 이 천마도가 천마총에서 이제 이게 나와서 천마총이라고 이제 이름 지었지만, 이 천마도 똑같은 것이 고구려 벽화 중에 똑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요 말 외에 여기는 안 보입니다만 이 천마상인데 너무 흡사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또 재미있는 거는 고구려 벽화에 나오는 그 견우직녀 얘기라든지 이 견우직녀의 얘기 같은 거 이런 것이 대개는 중국 문화권에서 얘기합니다만 사실은 중앙아시아 쪽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이제 되게 알타이 문화와 같이 군데 이런 견우직녀 같은 설화 같은 개념이 이제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은하수가 이렇게 있는데, 은하수가 있는데 이렇게 직녀가 이거 뭐야 개를 한 마리 끌고 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인도 수신상이 있고 뭐 이렇게 보면 천상계에 있는 그런 이제 저기서는 금시조 같은 새 한 쌍인데 남녀의 그 머리가 달려 있는 이런 인도 조신상이죠. 또 가릉빈가 있잖아요. 악기를 연주하는 이건 불교에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만 저기 중앙아시아 쪽에서 건너온 사상입니다. 이게 좀 고구려 벽화에도 만세지상이라 했지만 인도 조신상이 나타나잖아요. 머리는 상체는 사람의 형상이고 몸체는 새 형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옆에 보니까 만세지상이라고 써져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천상에 있는 희귀한 그 동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이제 우리 일상에 재미있는 것은 중국에서는 복희여와 여기 나옵니다만 우리의 특이한 것은 이 밑에는 용의 몸체로 되어 있어요. 하체는 용의 몸체고 상반신이 사람의 인신을 했는데 남녀로 떨어져서 하나는 해를 이고 나르고 하나는 달을 이고 나옵니다. 근데 해 속에는 이제 삼조고 다리가 세 다리 까마귀가 있지만 달 속에는 저기 있죠. 섬녀라고 해서 두꺼비 형상이 들어가 있죠. 달의 전기 이제 월상이죠. 월상.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는 이제 많이 있습니다만 그건 이제 생략하기라고요. 이제 이러한 것이 결국 이제 그럼 이 까마귀라는 것은 뭐냐? 이제 검정을 갖다가 태양의 상징으로 한 것은 뭐냐? 그죠? 또 이 갑자기 삼족의 그 새가 등장한 게 뭐냐? 근데 이 삼조고의 그 일월상의 그 해 속의 그 까마귀, 그 다음에 달 속의 두꺼비. 그러니까 섬녀라는 것은 두꺼비 섬자에다 두꺼비 여자를 쓰죠. 그래? 이 섬녀와 이 삼조고가 같게 되었는데 이 형상은 이미 앙소문화기에 채도에 앙소시대 채도, 그러니까 기원전 3000년경에 채도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거기에서는 이 새 모양은 다리가 세 달린 게 아니라 다리가 두 달린 까마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앙소문화기를 잘 봐야 됩니다. 이 중국에 지금 현재는 중국 땅이니까 중국 문화권에서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앙소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은나라의 그죠? 고지 안에
은나라 땅이죠. 은나라는 동이족의 소위 말하면 중국 문화의 북방민족의 문화입니다. 나중에 그걸 무너뜨리고 주나라가 세운 게 그 이제 한족 문화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각골 문자가 그쪽 은어 쪽에서 이제 발견되고 거기에 앙소의 그 채도 문화가 발달하고 이제 근데 그런 과정에서 그 항아리 속에 해와 달의 형상이 아까 얘기했듯이 구름 속에 해와 달의 형상이 이제 그려지기 시작한 것은 이 동방문화권의 특성을 갖다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걸 추적해 보니까 물론 다리가 세 달린 건 아니지만 둘 달린 문화의 경우는 알타이 문화의 그 태양새의 특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그 박물관에서 이제 알타이 문화전을 한번 했습니다만 거기에 모든 저게 부장에는 그런 그 새를 전부 장식한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장식이 투각된 투각공예가 되나. 그 투각공예는 뭘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삼국시대 공예 중에 금제 관식이라는 이런 전부 투각 아닙니까? 그게 근데 거기에 보니까 전부 요즘 말하면 전지공예라고 그죠? 칼로 종이를 오려서 가위로 오려서 펼쳐놓으면 똑같은 문양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 전지공예 형식. 그러한 것이 이제 스키타이 문화에서 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문화들을 이 얘기는 마치고 이제 끝내죠. 이게 지금 여기에서는 그 중국에서 얘기하는 복희여화상은 똑같이 상반신은 인간의 모습이고 남녀의 모습이지만 몸체는 뱀으로 돼 있어요. 뱀이 꼬여 있는 모양이 되는데 그 두 몸체가 하나로 합쳐진 거, 그 음양이 합쳐진 그 음양의 합일상으로 이제 표현되어 있죠. 근데 이 남녀가 그 형상으로 되어 있지만 하나는 기역자 자를 들고 있어요. 기역자 자는 뭡니까? 목수들이 측량할 때 각을 질 때 그린 자죠. 또 한 여인은 뭐래요? 콤파스를 들고 있어요. 그럼 콤파스를 든 건 뭐야? 원을 그린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우주를 창조하고 남자는 뭐예요? 땅을 창조한 거예요. 그 천원 지방 사상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화를 했는데 우리는 그런 그 복희여화상을 많이 닮았으면서도 이 용의 신앙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몸체가 용으로 표현된 거 이런 것이 특이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뭐 다 얘기하려고 우리 그런 기물 보면 이 그릇 뚜껑에 뭐 새가 장식되는 이런 그릇이 삼국시대에 많이 나와요. 이것이 다 그런 거 태양 조류 사상. 그래? 조류는 뭐예요? 태양을 상징하는 새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형상 보이고 지금 아까 얘기한 복희여화 사상이에요. 이건 뱀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중국 쪽에서는 뱀으로 표현되고 여기 와당 한나라 때 와당도 다리가 둘 달린 새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이제 삼조고의 이제 전신이라고 이제 보여주고 여기 이제 동진 시대, 동인 시대 여기 신상도 보면 복희여화상인데 이건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만 기역자 자를 들고 있고 이건 또 북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역시 해와 달을 따로 들고 있는 모양이 보이는데 이 문화는 우리가 좀 가깝다고 볼 수 있고 다리가 역시 용의 몸을 하고 있네요. 또 이제 견우직녀 설화하고도 연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배틀에 앉아 있는 직녀상이 보이는데 속 안에 제비가 들어가 있죠. 아까 운영왕릉 비녀에 있는 것처럼 제비 모양을 하고 있는 제비 그래서 제비궁이라고 이제 일궁을 여긴 토끼와 두꺼비가 이제 같이 나다고 북두칠성이 있고 삼태성이 있습니다. 네, 이제 이거 옥충주자 그 일본에 나면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법룡사에 전해지고 있는 옥충주자 불교 이제 불감이죠. 불감 일종의 여기 이제 이 삼조고를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우리 통일신라 와당에 여기 가운데 뭐야 이 보리수 이제 꽃이 피고 거기에 두꺼비와 토끼가 동시에 춤을 추는 걸 보이는데 월궁을 뜻한 거예요. 전부 이제 이건 저 사찰
궁창이라고 그죠? 창호 밑에 그 판잣대기에 이제 그런 건데 여기 방아 찍고 있는 토끼와 두꺼비 모양. 이건 제가 엎어놨습니다만 아까 얘기한 그대로고요. 네, 일본에선 우리나라보다 근래에 와서 삼적을 더 숭상합니다. 그래서 무슨 축구 뭐 이제 일본 축구 대표팀의 그 상징 마크가 삼적으로 표현되어 있다든지 각 회사들이 이렇게 삼적으로 표현된 게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그 이제 아까 스키타의 이제 미술력이 있습니다만 이런 그 좌우 대칭으로 된 그죠? 이 닭 모양입니다만 봉황이겠죠. 이제 이게 대칭해서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예를 들어서 수면 짐승의 정면 얼굴 모양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문화를 보일 수 있죠. 기원전 7세기야. 뭐 이제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 못 드리고 이제 여기에서 한마디 말씀드리고 이제 끝내겠습니다만 이제 보통 우리가 여기 종묘 제례에 제사를 지낼 때는 용준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노쇠로 만드는 원태는 그 중국의 그 제례 법식을 그대로 해서 아마 중국서 갖고 온 물건이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이제 용이 있고 여기 창파에 이제 그 용이 있는 모습이 보이죠. 요 여의주가 옆에 있고 그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면 용준이라고 합니다. 용준이라고 하는데 준이라는 것은 술 항아리 준재 제사 지낼 때 술을 담는 항아리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여기 해설을 보면은 용준 항아리는 제사가 끝난 다음에 나중에 음복하는 술을 담아서 거기서 백관들이 이제 제관들이 나눠 먹는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원래는 그 제기로서 신에게 술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준이라는 것이 이제 술 항아리 준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백제 항아리나 그러면 용 항아리가 많이 보여요. 이 용 항아리 보면 창덕궁에 그 나중에 저거 조사할 때 한번 쓰지 않은 그 용 항아리들이 여러 점이 그 남아 있었죠. 뭐 수십 점, 한 100여 점이 있었는데 다 중간에 다 없어지고 이제 그거 몇 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궁방문에 있습니다만 이 항아리가 뭐냐면 그 보통 이제 우리 저기에서는 일반에서 용충 항아리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이 충이 용준에서 변한 얘기예요. 그 수랑항아리 중에서. 이게 원체 뚜껑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거 이제 요건 기린 와당이 내는 아까 얘기했지만 어진 임금이 치세를 할 때 나타났을 때 요새 이런 게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이런 기린이라는 것이 거북 같은 것은 이제 문빗장으로 한 것은 수를 상징하는 거죠. 뭐 다 아시는 거니까 뭐 벌써 삼국시대에서부터 이 용과 거북을 하나로 쳤어요. 이게 우리는 옛날에 용이 많습니다. 중국에서는 꼭 그 모양만 용이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어령, 계령, 뭐 또 귀령, 그죠? 또 뭐 허다못해 뭐 용봉탕이라고 해서 뭐 지렁이까지 이제 용이라고 하니까 온갖 저걸 갖다가 전부 친근하게 용으로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 아는 거니까 이제 뭐 삼다 신앙과 관련된 거는 이 불수감이냐 이게 되게 불교와 관계되는 겁니다. 이런 건 이제 남방식물이죠. 남방식물인데 그 사실 먹는 과일입니다만 그 손가락 부처님 손가락 같이 생겼다고 해서 불수감이라고 이제 이름 붙였는데 이 불수감하고 석류 이것도 이제 그 이란이나 이런 남방식물이에요. 또 여기 이제 가렸습니다만 천도가 있죠. 천도. 이 세 가지를 삼다 신앙을 해서 다남, 다부, 다복,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다수를 의미해요. 이렇게 세 가지.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오래 살아도 뭐합니까? 좀 부유하게 살아야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또, 거기다 자손까지 많이 두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세 가지를,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요. 중국에서는 오덕을 의미하지만, 우리는 삼다 신앙을 숭상했습니다. 네. 어쨌든 뭐 그리고 이제 여기 뭐 이렇게 이제 경복궁 저기 자경전에 꽃담장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와를 고가지고 이렇게 이제 문양을 했잖아요. 이제 노매, 매화가 있고 거기에 해가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라는 거예요? 이제 뭐 매화라는 건 원래 이제 뭐 이른 봄을 의미하고 하는 거지 뭐 얘기하지만 이 매화의 구부러진 모양은 목숨 숫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를 또 상징하는 거고요. 네. 네. 뭐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